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으로 가는 길 짱박사가 책임지겠습니다.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말 중요한 주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바로 우리 경제의 피, 혈액과도 같은 이자율이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핵심 이론들을 아주 그냥 뿌리까지 뽑아보겠습니다. 자, 다들 집중할 준비 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또 대출받을 때, 기업이 공장을 지을까 말까 고민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바로 이자율이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자율, 대체 누가, 무슨 원리로 정하는 걸까요? 오늘은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경제학의 두 거인이 내놓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자율을 두고 이 두 학파, 고전학파와 케인즈는요, 정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고전학파는 이자율은 저축이나 투자 같은 눈에 보이는 실물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봤고요. 반면에 케인즈는 무슨 소리냐? 이자율은 돈, 즉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다. 라고 봤습니다. 출발점부터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니까 당연히 그 결론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먼저 고전학파의 주장부터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전학파가 내세운 이론의 이름은 바로 대부자금설입니다. 대부자금설, 이름이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대부자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이 만나는 시장에서 이자율이라는 가격이 결정된다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장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이자율은 뭐 단순히 돈의 양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우리 경제의 진짜 체력, 진짜 펀더멘탈, 즉 국민들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아껴서 모은 실질 저축과 기업들이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실행하는 실질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장의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네, 바로 자금을 빌리려는 총 수요와 빌려주려는 총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이겠죠? 이걸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IDR 이퀄 SNR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I는 뭐죠? 그렇죠. investment, 투자를 의미하고요. D는 demand, 수요를 뜻합니다. S는 국민 총저축, national savings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 수요와 저축 공급이 같아지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세로축은 이자율, R이고 가로축은 자금의 양입니다. 파란색으로 그려진 투자 수요 곡선 ID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자율이 낮을수록, 즉 돈 빌리는 비용이 싸질수록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리려고 하니까요. 반대로 빨간색 저축 공급 곡선 SN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이건 이자율이 높을수록, 즉 저축에 대한 보상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 두 곡선이 딱 만나는 점 E, 바로 여기서 우리 경제의 균형 이자율 RE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명쾌하죠? 그럼 이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국민들이 갑자기 미래가 불안해서 저축을 확 늘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시장에 빌려줄 돈이 많아지니까 저축 공급 곡선 SN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슝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네, 맞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죠. 시장에 자금이 풍부해지니까 돈의 가격인 이자율이 하락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전학파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판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고전학파의 주장의 정면으로 틀렸다고 반박하며 등장한 케인즈의 이론, 바로 유동성 선호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케인즈의 생각은요, 180도 달랐습니다. 그는 이자율은 저축이나 투자 같은 실물 변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오로지 화폐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화폐적 현상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즉, 이자율이 결정되는 주 무대를 생산물 시장에서 화폐 시장으로 완전히 옮겨와 버린 거죠. 먼저 화폐 공급을 한번 볼게요. 케인즈는 화폐 공급, MS는
전적으로 중앙은행의 정책에 의해서 딱 고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자율이 오르든 내리든 중앙은행이 이번 달엔 이만큼만 풀 거야 하고 정해버리면 그 양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즉 화폐 수요는 어떨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소득 Y가 늘면 쓸 돈이 더 필요해지니까 당연히 화폐 수요 MD는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자율 R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자율이 10%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금을 그냥 지갑에 갖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당장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현금을 그냥 들고 있으면 손해, 즉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사람들은 현금을 덜 가지려 하고 화폐 수요는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럼 케인즈의 논리를 그래프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자율은 결국 이 두 힘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딱 정해주는 이자율과 상관없는 수직선의 화폐 공급, 그리고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오른쪽 아랫방향의 화폐 수요. 이 두 곡선이 딱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케인즈 모델의 진짜 힘,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은행이 경기가 안 좋으니 금리를 좀 낮춰야겠다 하면서 시중에 돈을 막 풀어요. 통화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흐름처럼 화폐 공급 곡선 MS가 오른쪽으로 슝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이자율이 명확하게 하락합니다. 우리가 왜 매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발표에 귀를 쫑긋 세우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고전학파와 케인즈, 도대체 둘 중에 누가 맞는 걸까요? 현대 경제학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 다 맞다. 하지만 각각 경제의 한쪽 면만 본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을 통합하는 더 큰 그림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일반균형 모형입니다. 사실 앞서 우리가 본 두 이론은요,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씩만 본 부분균형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고전학파는 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무시했고, 케인즈는 저축이나 투자 같은 실물 경제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죠. 현실 경제는 이 둘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현실 경제의 더 큰 그림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상호작용. 여기 이 톱니바퀴 그림처럼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은 서로 딱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중앙은행이 화폐 시장에서 금리를 내리면 이건 케인즈 얘기죠. 기업들이 생산물 시장에서 투자를 늘리게 되죠. 이건 고전학파 얘기고요. 이렇게 늘어난 투자는 다시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고 증가한 소득은 또다시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모든 게 다 연결돼서 소득, 물가, 이자율이 동시에 딱 결정된다는 것, 이게 바로 현대 경제학의 관점, 일반 균형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이니까 별표 5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고전학파는 이자율을 저축과 투자라는 실물 변수가 결정한다고 봤고, 케인즈는 화폐 수요와 공급이라는 화폐 변수가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이런 관점 차이 때문에 고전학파는 정부 지출 같은 재정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본 반면, 케인즈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이자율을 직접 움직이니까 더 효과적이라고 본 거예요. 경제학 공부 하다 보면 솔직히 정말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배운 이 중요한 내용들 조금 복잡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복해서 보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하는 그 순간이 오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날 중앙은행은 왜 금리를 올리려 하고 정부는 왜 세금을 깎아주려 하는지 오늘 배운 이론들 속에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경제학 질문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거기서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저 경제학 장 박사와 정말 실력 있고 친절하기까지 한 우리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